안녕하십니까. 잠이 와요 기흥역사 알려주기로 찾아온 오디오북 기흥읍지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제5장 산업경제, 제6절 교통통신, 그리고 제7절 관광 레저산업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제6절 교통, 통신 1. 교통 기흥읍의 중심에는 남북방향 및 동서방향으로 3개의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즉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도에 의하여 읍지역이 동서로 분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2번 국도에 의하여 남북으로도 분할되어 있는 등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들 3개의 도로는 각기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기흥읍 거주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이동로 역할을 하고 있다. 1. 23번 도로 23번 도로는 남사면 오남리에서 수지읍 동천리까지 이어지는 21.9km, 비포장 2.91km 포함의 국지도로 기흥읍을 분당과 서울에 연결하는 중심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읍내 거주자들 대부분이 이 도로를 이용하여 분당과 서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편도 2차로로 교통량에 비하여 도로폭이 좁은 편이나 분당과 새롭게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될 경우 읍민들이 분당 소재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더욱더 편리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신가로 거리에서 분당의 오리역까지 현재 출퇴근 시간에는 약 1시간까지 걸리나 신설도로가 완공될 경우 약 10에서 20분대로 짧아져 분당으로의 생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가로 거리에서 오산으로 이어지는 남측 부분은 아직까지 인접지역이 미개발된 상태인 관계로 교통량이 많지는 않으나 경부고속도로 서측의 신갈저수지나 민속촌, 앞으로의 이 지역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연휴 때의 이면도로, 즉 수원 톨게이트와 신갈 톨게이트 사이로서의 역할 외에 기흥읍의 주도로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여겨진다. 2. 42번 국도 수원과 기흥읍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자 수원이나 서울에서 용인시의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심도로이다. 뿐만 아니라 이 도로에는 수원 톨게이트가 위치해 있으며 강남대, 명지대, 용인대 등의 용인시 소재 대학들이 접해 있다. 용인시의 중심을 통하는 이 도로는 평상시에도 가장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현재는 편도 2, 3차선으로 23번 국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넓게 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는 통행에 큰 지장이 없으나 수원시나 서울시, 분당에서 용인시 방향으로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시간대에는 많은 차량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므로 매우 교통이 혼잡한 실정이다. 3. 신가로거리 이 지역은 기흥읍의 중심지역으로 2개의 국도와 경부고속도로, 수원 톨게이트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매우 혼잡한 편이다. 이처럼 신갈 오거리는 단지 출퇴근 시간에 지나치는 곳만이 아니라 현재 기흥읍 사무소와 읍내 소재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들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읍민들의 생활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주차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상 김경호. 2. 도로 먼저 기흥읍 점도를 보시겠습니다. 1.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라는 길의 명칭이 독일에서는 아우토반이라 불리우고 이탈리아에서는 오토스트라다로, 영국에서는 모터웨이 등으로 불리우며 미국에서는 슈퍼하이웨이, 프리웨이, 익스프레스웨이 등 여러가지 호칭이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고속도로라 불리고 자유중국에서는 고속공로라 불리운다. 위의 모든 명칭들은
고속도로가 지니는 특성의 일면을 각각 표현하고 있는 곳으로서 고속도로가 일반 도로와 다른 것은 자동차 전용, 입체교차, 출입의 제한, 왕복 차선의 분리, 추월 보장과 최적 선형, 그리고 도시 또는 시군 간의 최단거리 연결 등의 도로의 특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국가의 대동맥이며 이로 인하여 70년대의 도약을 가능케 한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속도로는 기흥읍 지역 정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1968년 2월 1일 당시 서울 연지동 서울 톨게이트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기공식에 이어 오색 다이너마이트의 발파음이 울려 퍼진 날로부터 착공 11개월 만인 1968년 12월 21일 서울에서 신갈 간 수원 인터체인지에서 중공 테이프를 끊음으로써 경부고속도로 첫 구간의 개통을 보게 되었다. 수원 인터체인지는 서울 기점 31.3km 지점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로서 수원시는 이곳으로부터 8km 서쪽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기흥읍 지역의 심장부와 같은 위치가 된다. 인터체인지 및 톨게이트를 나서면 곧바로 국도 42호선과 연결되어 수원이나 이천, 여주 방면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고속도로 개통 첫 테이프를 끊었던 1968년 12월 21일 현장에는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과 건설부 장관, 도로공사 관계자, 남봉진 경기도지사, 서상민 의원, 문일수 당시 용인군수 등이 참석하였다. 경부고속도로 기흥읍 구간에는 3개소의 인터체인지가 있다. 첫 번째는 신갈, 새터말과 구성면 보정리의 읍면 경계지역으로부터 영동고속도로에 접속되는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이를 신갈 분기점이라고 한다. 이천으로부터 2.8km 남쪽에 신갈 인터체인지가 자리잡고 있으며 고메리 기흥 단지에 톨게이트가 있어서 기흥에는 3개소나 되는 인터체인지가 소재하여 전국 읍단위 지역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교통의 요해지로 손꼽을 수 있다. 신갈 인터체인지로부터 남쪽으로 4km 지점에 이르면 우측으로 넓은 수면을 드러내는 신갈 저수지가 나타나며 고속도로의 건설과 함께 연도 개발 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18만 5천 평의 기흥 단지가 나타나는데 이 단지는 고속도로 출입시설과 함께 각종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전원 휴양주택 단지이다. 기흥읍 내 경부고속도로는 북쪽 읍계의 영말로부터 남쪽 고메리와 화성군 영천리 경계까지의 연장 약 8.3km에 달한다. 2. 영동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기점 남쪽 연지동으로부터의 지점에 위치하며 이곳을 경부 영동선 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또는 신갈 인터체인지라고 불리운다. 영말이란 옛지명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역참지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삼삼대로의 관문이라 하였다. 이곳으로부터 영동고속도로가 시작되며 또한 신갈에서 안산 간 고속도로가 시작된다. 동쪽으로는 신갈 구성간 양고개의 읍계로부터 서쪽으로는 영말과 수원시 이의동 시계까지 영동고속도로의 신갈 구간 길이는 약 2km이다. 신갈에서 강원도 새말간 고속도로는 1971년 3월 24일 기공되어 8개월 만인 동년 12월 1일 개통되었다. 1차 준공된 영동고속도로 신갈에서 새말간까지 길이는 104km이다. 영동고속도로의 공식 명칭은 고속국도 제4호 수원 강릉선이라고 한다. 이로써 신갈 분기점은 서울의 관문으로서 교통의 요해지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3. 42번 국도 인천 동해선 수여국도 수여선 42번 국도는 1907년부터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이름하여 신장로, 즉 새로 만든 길이란 뜻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나라 도로 사정은 매우 열악하였다.
비숍 여사 상경기에 인천과 서울에 이르는 길이 좁아서 지붕의 추녀 사이를 지날 때 가마가 추녀에 맞닿을 지경이었다 라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도로 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 개화파인 김기수, 김옥균 등이 근대적인 도로의 개수를 주장하여 치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은 1880년대를 전후해서이다. 특히 1882년 김옥균의 치도량론이 발표된 이후 교통과 통신의 개발이 정책적으로 배려되어 1906년부터 7개년 동안 도로 개수 사업이 시행되었고, 1907년부터 간선도로 공사가 착공되기 시작하여 1908년 수원에서 이천 간 국도 건설이 착수되었으며, 이는 현재 인천에서 동해까지 이어지는 42번 국도에 해당한다. 1968년 12월 21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을 당시만 해도 수원에서 용인간 도로는 비포장 도로였던지라 마을별로 자갈 부설 구간을 할당시킨 자갈 포설 구역이 있었으며, 차량의 통행이 늘어남에 따라 비가 오면 도로면이 울퉁불퉁하게 요철이 생겨났으므로 한 달에 두세 번씩은 도로면을 깎아내는 그레이딩 작업을 실시하였다. 1969년경 신갈 인터체인지에서 수원 간 도로 포장이 실시되었고, 1970년대 초 신갈에서 용인 간 국도 포장이 완공되어 기흥 지역은 용인에서 가장 먼저 포장된 도로로 갖게 되었고, 1973년 10월 3일 민속촌 개장과 함께 기흥 읍내의 도로 정비와 도시 정비 사업이 실시되어 이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기흥읍 서쪽 영덕리 소재 태평양 화학공장 담장이 수원시 원천동과의 경계선이 되는데, 이곳으로부터 구갈리 갈곡과 구성면 하지석의 경계선까지 기흥읍 관내 42번 국도 구간은 약 7.5km로서 기흥읍 지역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치를 동서로 횡단한다. 4. 23호 국지도 서울 오산선. 국지도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 관할 도로란 뜻이다. 보통 오산선 또는 서울 오산선이라고 불리우는 이 도로는 신갈면허 시험장 구성면 경계로부터 남쪽으로 고메리 화성군 경계까지 경부고속도로와 병행하면서 기흥읍의 중심부를 종단한다. 기흥읍 구간을 지나는 이 도로의 연장은 약 8.3km로 경기도박물관 한국민속촌의 주 진입로이며 신갈저수지의 좌안을 지나서 오산으로 진입하는데, 현재 한일마을 고속도로 하단을 지나는 도로선이 변경되어 경부고속도로와 평행으로 기흥 인터체인지 옆을 통과하여 화성군 영천리로 들어가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본래 이 길은 3대 영남도 가운데의 하나인 우로에 속한다. 임진왜란 때에는 갓도 기요마사 부대가 충주, 음성, 죽산, 양지, 용인, 구성, 영말, 기흥 등을 거쳐 서울로 진입하였고, 구로다 낙가마사 부대 역시 청안, 진천, 죽산, 용인, 구성을 거쳐 서울로 진입하였다. 양재 도철방 관할하에 낙생역, 구흥역, 금령역, 좌찬역 분행, 죽산, 진천, 청주, 문의, 옥천, 영동, 황간, 추풍, 금산, 부속, 성주, 무계, 현풍, 창녕, 영산, 영포, 창원, 자여, 김해, 양산, 용당, 부산까지 이르는 이 도로는 근세 조선시대로부터 개화기 전까지만 해도 13에서 15일간의 여정이 걸렸던 삼남대로의 하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구흥역을 거쳤다. 고불맹사성 정승이 한양길에서 유생과 공당문답을 벌였던 곳도 당시의 구흥역이다. 23호 국지선이 닿았던 기흥의 역동, 역말 또는 신역동의 지명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은 전 구간이 4차선 또는 8차선 구간이 되었으나 신가로 거리를 통과하는 신갈구역은 더 이상의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5. 343호 지방도 수원 구성선. 343호 지방도는
기흥읍의 정중앙 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신설도로이다. 신갈 도심으로 통과하는 42번 국도의 포화 상태에 대비하여 건설 중인 이 도로는 수원시 우문동 당암마을과 기흥읍 서천리 내서천 경계로부터 외서천, 경희대학 외환은행 구장을 지나 하갈리 가부동에서 곡선을 그리며 양지촌, 음지촌, 민속촌, 지곡리 하동을 지나 구성면 수원동 정신병원 하단에서 42번 도로와 접속된다. 일부 구간이 개통되어 차량이 통행 중인데 이 구간의 길이는 동쪽으로 구성 경계 지곡리 하동으로부터 서쪽 내서천 수원시 경계까지 약 7.2km에 이른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용인에서 기흥을 경유하여 태안읍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고 신갈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분산시켜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기 남서쪽 지방에서 한국민속촌이나 경기도 박물관을 찾는 외래 개개에도 수원을 경유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로의 개설로 개발 속도가 늦은 기흥 동남부 지역인 지곡리 일대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 338호 지방도 당골 만평선 기흥읍 남서쪽 신갈저수지 하단을 지나는 지방도는 농설이 당골의 화성군 경계선으로부터 삼성전자 옆을 지나 용숫골 신갈저수지 제방 하단을 경유 고메리에서 23호 국지도인 오산선에 접속된다. 도로의 길이는 2.5km로 특히 인접한 삼성전자 주진입로 구시를 하고 있어 매우 기묘한 도로의 구시를 하고 있으며 태안선 지방도에 접속되고 있다. 또한 동쪽으로는 리도 207호선인 고매선과 접속된다. 7. 327호 지방도 기흥읍 지역 북서쪽에 추진 중인 지방도 327호선은 수지읍 성목리 수지초등학교 옆을 통과하여 수지읍 상현리 서원말과 갈마제를 통과 수원시 이의동 금광마을에서 기흥읍 덕곡으로 진입하여 샘마를 지나 석현에서 42번 국도와 접속된다. 당초 계획선은 갈마제로부터 일직선으로 석현까지 연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샘말과 금광 쪽으로 노선이 바뀌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신갈 수지 간의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도 가져올 뿐 아니라 기흥읍 서북지역의 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장은 2.1km이다. 8. 101호 읍도 유수골선 기흥읍 신갈리 인터체인지 톨게이트에서 100여 미터 서쪽 42번 국도에 접속되어 하갈리 정식품 앞을 지나는 도로로 기점은 하갈리 북쪽 47-1번지로부터 종점은 남쪽 하단 하갈리 588-2번지까지의 구간으로 길이는 1.9km이다.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 주진입도로로 잘 알려진 도로이다. 9. 102호 읍도 상동선 기흥읍 지곡리 하동에 위치한 사은정 입구에서 지방도 344호선에 접속되는 도로이다. 기점은 지곡리 47-3번지이며 종점은 기흥읍 지곡리 상동 산 21-1번지이다. 이 도로는 지곡리 중동, 다래울, 상동을 경유하여 삼가동 상직마을로 이어진다. 현재 삼가동 쪽은 도로 포장이 완성되었고 지곡리 관내 상동 지역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기흥읍 남부 지역에서 시청 방향 진입도로로서 크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상동과 그 하단 구간이 협소하여 확장 공사가 요망된다. 기흥읍 관내에서 가장 한적한 미개발지 또는 오지마을이었던 이곳 역시 쾌적한 전원마을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연장은 4.9km이다. 10. 201호 리도 신고매선 23호선 국지도에 접속되는 도로이다. 기흥읍 공세리 기흥초등학교 입구에서 시작하여 능안, 불당골을 경유, 골드컨트리 클럽으로 진입한다. 기점은 기흥읍 고메리 287-3번지이며 종점은 고메리 산 18번지로서
연장은 3.3km이다. 11. 202호 리도 천덕선 기흥읍 지곡리에서 102호 읍도 상동선에 접속되는 도로이다. 기점은 기흥읍 지곡리 98-3번지이며 종점은 지곡리 5번지이다. 연장은 1.1km이며 지곡저수지를 경유하며 천덕암 앞을 지나는데 이동면 상덕마을로 연결된다. 12. 203호 리도 금광선 기흥읍 신갈리 23호 국지도에 접속되는 도로이다. 기점은 영덕리 753-4번지이며 종점은 영덕리 693-1번지이다. 길이는 3.9km로 본래 수여선 철도부지를 리도로 개발하였다. 신갈초등학교 입구로부터 상미고속도로 하단을 통과하여 참외골과 태광CC를 경유, 샘마을 덕곡을 지나 오평마을에서 204호 리도인 오상선에 접속된다.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영덕리 독곡마을에서 신갈로 나올 경우 영덕리 태평양공장 42호 국도로 우회하였으나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었다. 13. 204호 리도 오상선 기흥읍 영덕리 오평마을에서 수원시 이의동 상여천에 접속되는 도로이다. 기점은 영덕리 412-24번지이며 종점은 영덕리 721-2번지이다. 연장은 1.2km이며 하단은 42호 국도에 접속된다. 14. 205호 리도 내서천선 외서천과 내서천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외서천 343호 지방도에 접속되며 내서천을 경유 수원시 경계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로서 기점은 서천리 255-3번지이며 종점은 서천리 365번지 선이다. 연장은 1.3km로 포장되어 있다. 15. 206호 리도 서천선 내서천 리도 205호선에 접속되는 도로이다. 기점은 서천리 335번지이며 종점은 서천리 188-2번지이다. 연장은 1.5km로서 서천리 불당골을 경유하며 수원계로 진입한다. 16. 207호 리도 원고매선 기흥읍 고메리 만평에서 지방도 338호선에 접속되는 도로이다. 기점은 고메리 836-14번지이며 종점은 고메리 239번지이다. 연장은 2.6km, 기흥 인터체인지를 경유하여 골드컨트리 클럽 하단까지 진입하는 도로이다. 17. 301호 농도 하갈선 기흥읍 영덕리 관자고개로부터 하단 하갈리 343호선 지방도에 접속되는 도로이다. 기점은 영덕리 418-2번지이며 종점은 하갈리 588-2번지이다. 연장은 1km이다. 18. 302호 농도 중동선 102호 읍도에 접속되는 도로이다. 기점은 기흥읍 중동 524번지이며 종점은 지곡리 420번지이다. 연장 1km로 중동마을에서 동쪽으로 연결되는 농로이다. 19. 수여선 철도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용인 관내 중심부를 동서로 관통하여 수여선 철도가 운행되고 있었다. 이 철도는 1931년 당시 일제치하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역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동원된 노동력에 의하여 완성된 것이었다. 시발점은 지금의 수원역이었으며 수원시 남쪽을 우회하여 첫 번째 기착했던 곳이 화성역인데 지금도 수원시 성빈센트병원에 못 미치는 지역 일대를 흔히 화성역이라 불리는 것은 당시 화성역 정거장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화성역 다음의 기착지는 당시 용인군에 속했던 원천역이었고 다음 정거장은 기흥읍 영덕리 덕곡역, 그 다음으로 상미마을 앞을 지나 신갈초등학교 앞을 통과하여 녹십자 제약회사 북쪽 맞은편에 신갈역사가 자리잡고 있었다.
신갈 다음 역은 어정이고 다음이 메주고개 터널을 지나 용인역과 송문역, 양지역, 그리고 제일역을 끝으로 이천 땅으로 들어갔었다. 이로써 용인 관내를 관통했던 철도의 연장은 26km로서 6개 역을 통과했는데 원천역에서부터 신갈역 구간은 대략 6에서 8km에 해당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수여선이 개통되기 3년 전인 1928년 이미 수인선이 개통되었기 때문에 인천에서 실려오는 해산물이 여주 내륙까지 운반되긴 하였으나 수여선 개설의 주 목적은 용인, 이천, 여주에서 생산되는 우수 품질의 쌀을 수탈해 가기 위한 일제의 수탈 정책이었다. 수여선 철도는 협궤로서 경부선 철도의 폭 1435mm에 비하여 그 절반 정도인 762mm의 너비밖에 안 되었고 화차 한 칸에 대략 15톤의 물동량을 실을 수 있었으며 객차 2량을 달고 운행되었다. 총 중량 50톤의 물동량을 운반하기조차 힘에 겨워 용인과 구성 경계 지역인 메주고개를 지나려면 가다서다 하기가 일쑤였다. 1943년 8월 20일에는 메주고개를 통과하던 중 화물칸과 화통이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 화물칸은 뒷걸음질로 용인역까지 되돌아왔고 앞서가던 화통, 기관차는 어정까지 가서야 뒷칸이 없어진 것을 알고 되돌아와 다시 결합시켜 끌고 간 사건도 있었다. 본래 일본은 1904년 용산 마포간 경의선 부설 공사를 강제 착공하였고 같은 해 수여선 설치 계획을 수립한 후 이듬해 1905년부터는 수여선 철도부지 확보를 위하여 강제 토지 수용을 실시하였고 변변한 철거 보상도 없이 철도 계획선에 걸리는 가옥들을 강제 철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된 수원, 용인, 이천 간 국도건설 사업에서도 토지의 강제 수용, 가옥의 강제 철거, 노역인부의 강제 동원, 모래의 자갈부설 마을별 할당, 철도 침묵용 목재의 강제 벌목, 운반 등으로 헐벗고 굶주린 용인지역 농민들은 생업을 돌볼 틈도 없이 연일 계속되는 강제노역과 복역에 시달릴 대로 시달려야 했다. 뿐만 아니라 우마차를 있는 대로 동원하여 흙을 나르고 자갈을 운반하는 데 썼으므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산일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 농사지을 일손과 논밭을 갈아야 할 우마차가 없으니 철도와 신장로를 건설한다는 게 백성을 못살게 하는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신갈, 어정, 용인, 양지 지역 농민 4천여 명은 전날 지쳐 쓰러진 농민을 구타한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격분하여 항의 시위와 태역을 강행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일본인들은 육혈포, 권총을 발사하여 시위 군중을 강제 해산시킨 후 주동자를 체포, 구금하는 등의 횡포를 자행하였다. 이렇듯 수여선은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정체였고 철도와 신장로의 길이가 늘어나는 만큼 고통의 나날도 길어져 갔다. 또한 철도와 도로 건설 구역에 나오지 않았거나 성과가 저조한 마을에 대하여는 술조사, 나무조사를 실시하여 장작개비 하나만 나와도 마을을 벌컥 뒤집고 나무를 벤 사람은 죄인처럼 끌고 가서 무릎을 꿇리고 따귀를 때렸다. 한번 걷어들리면 과중한 벌금을 물리거나 구류를 살게 하였으므로 구장이나 유지 또는 관공서에 줄이 닿는 사람에게 사정하고 뇌물을 건네고 한 후에야 겨우 풀려나게 마련이었다. 일본인들의 이와 같은 압력 때문에 동네 이웃에 초상이 나더라도 부역일에는 빠질 수 없게 되는 것이 당시의 사정이었다. 이와 같은 숱한 사연을 간직하고 1931년 수여선이 개통되었을 때 비로소 부역이란 고통도 덜게 되었으나 도로에 자갈을 까는 부역은 70년대까지도 마을별로 구간이 정해져서 실시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국도 지방도가 포장되어 도로 부역은 사라졌다. 일제의 잔재로 남아있던 수여선 열차는 1942년 11월 철도의 운영권이 조선철도 주식회사로 넘어갔다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5월 1일 국철에서 운영을 맡게 되어 비로소 수탈 정책용을 탈피하게 되고 본래의 교통 목적과 도시와의 교역, 유통 등 경기 남쪽
용인, 이천, 여주 지역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매우 큰 역할을 맡고 있었다. 특히 기흥읍 중심 지역인 신갈을 동서로 관통하여 운행되던 이 협계열차는 수원시와 인접한 기흥 지역의 생활 영역을 용인 쪽보다는 수원 쪽에 더욱 밀착시키는 역할로서의 비중이 컸다. 또한 기흥 지역의 학생들이 수원 쪽 중고등학교로 많이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기흥이 수원에 근접하고 철도에 의존하는 통학수단이 원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 판매 등 경제유통과 시장성에서 구매력이 원활한 수원을 생활권역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과거에는 수여선 열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온 후 우리나라의 거센 현대화의 여파로 서울 땅을 잃게 되었으니 그 직접적인 원인은 육상교통의 발달과 고속도로의 개통이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직후인 1971년까지 그 명맥이 유지되었으나 영동고속도로의 개통에 즈음하여 40여 년간 용인을 오가던 수여선 열차는 영영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제는 수원과 기흥읍의 경계지역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기흥읍은 수원 권역에 연접하여 있고 신갈에서 수원 간 42번 국도의 대폭적인 확장으로 인하여 수원과 기흥, 특히 신갈은 동일 생활 권역으로 동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 이인영. 3. 통신. 1. 통신의 정의.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을 일컫는 말로 현대에는 사람으로 말하면 핏줄과 같고 국가적으로 봐도 통신망은 혈관과 같다 하리만큼 중요하다. 그와 같이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전기통신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긴 세월 동안 쓰여왔던 수단으로 먼 옛날에는 북소리와 징소리 그리고 봉수, 봉화 등 청각과 시각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문자가 나온 후에는 편지를 파발마 또는 사람이 전달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이들 방법은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성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한 결과 전기 현상을 이용한 통신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이를 종래의 통신과 구분하여 전기통신이라 하였다. 2. 통신수단의 발달 과정. 1422년 조선 봉수제도 확립, 세종 4년의 5거화 방식. 1800년 9월 28일 한성 전보총국 개설, 우리나라 최초의 전신개통, 한성에서 재물포간. 1800년 11월 24일 최초의 국제전신 업무 개시. 1887년 4월 6일 조선 전보총국 창설, 전기통신사업 직영 개시. 1895년 5월 9일 봉수봉화제도 폐지. 1896년 10월 2일 국내부 행정전화 개통. 1900년 9월 29일 통신원 발족, 초대 총판 민상호. 1902년 3월 2일 한성에서 인천간 시외전화 개통. 1902년 6월 6일 한성전화소 시내 교환 업무 개시. 1908년 6월 1일 경성 우편국의 최초의 공전식 교환기 설치. 1910년 9월 5일 인천 월미도 광제호간 최초의 무선전신 개시. 1924년 11월 16일 서울 중국 봉천간 국제전화 개통. 1935년 3월 18일 낮은 우편국의 최초의 자동식 교환기 설치, ST 교환기. 1960년 8월 28일 EMD 자동식 교환시설 개통. 1961년 12월 27일 목포 제주간 스캐터 통신 개통. 1962년 6월 18일 최신 1호 국산전화기 규격 제정 및 생산 개시. 1965년 12월 15일 국내 자동가입 전신 개통, 인텔셋 개통. 1965년 12월 21일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시설 개통. 1970년 6월 1일 금산 제1위성지구국 개통. 1971년 3월 31일 장거리 자동전화 DDD 개통.
1978년 12월 30일 장거리 자동 공중전화 개통. 1979년 12월 16일 전자교환 방식 자동전화 개통. M10CN 교환기. 1981년 12월 10일 한국전기통신공사 창립. 1983년 8월 1일 국제자동전화 IDD 개통. 1983년 12월 30일 광통신 방식 개통. 1986년 3월 14일 TDX-1 국내 개발 전자교환기 개통. 1987년 7월 1일 전국전화 광역 자동화 완성. 1993년 7월 1일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 개시. 1993년 9월 28일 한국통신 사료전시관, 현 한국통신박물관 개관. 1995년 8월 5일 제1호 무궁화 통신위성 발사 성공. 1996년 1월 14일 제2호 무궁화 위성 발사 성공. 1996년 9월 4일 국내 최초 위성 이동 데이터 서비스 개시. 1997년 5월 17일 전화 가입자 2천만 명 돌파. 1998년 2월 16일 국제 해저 광 케이블 개통. 플래그 한국, 아시아, 유럽. 1998년 9월 6일 전국 전화국번 세 자릿수 전환 완료. 1998년 12월 23일 한국통신 주식 직상장. 1999년 1월 26일 차세대 주력 기종 교환기 TDX-100 최초 개통. 가좌 전화국. 3. 한국 통신 발달에 기여한 외국인. 뮬렌스텐트, 일명 미륜사는 덴마크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881년 대북 전신 주식회사에 입사, 1885년 8월 1일 서로 전신선의 가설 시 기술자 자격으로 내한하였다. 그는 한성 전보총국의 기술자 신분으로 남로 전선의 설계에도 참여하였으며 조선정부의 전신 업무에 종사할 것을 지원하여 전무학당의 기술교사로 초빙되기도 하였다. 그는 전기통신 분야에 있어서 선로가설, 전무교육, 제도 개선 등 폭넓은 분야에서 지대한 공적을 남겼으며 특히 일본의 통신권 불법 침탈에 대하여 매우 강경하게 대처해 주었다. 4. 고대 통신수단의 형태. 1. 솥대. 오랜 옛날부터 인간들은 하늘과 땅, 인간 상호 간에 서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이러한 의지 표현을 하나로 마을마다 솥대를 세웠는데, 솥대는 새를 상징하는 조각목을 나무로 만들어 마을 입구에 세워놓은 것을 이를 중심으로 정월대보름날 마을의 재관이나 무당이 통신의 중개자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기원을 솥대를 통하여 하늘에 전하고 그 뜻을 받아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인간의 통신 역사 중 가장 원초적 형태의 하나인 솥대는 인간과 하늘과의 통신을 위한 안테나였던 것이다. 2. 용고. 북은 고대로부터 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기구로 사용되어 왔다. 악기로서의 쓰임은 물론이고 통신수단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특히 전시에 많이 사용되었다. 고대 중국의 병법을 보면 진군시에는 북을 치고 후퇴시에는 징을 울린다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으며 이는 북소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의미를 갖는 통신의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신호연. 신호연은 일종의 통신위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투신호를 위한 암호 전달에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하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직접 고안해낸 것으로 일명 충무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4. 봉수대. 고대 통신 방식 중 가장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봉수제도이다. 이는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꽃에 정보의 내용을 변화시켜 원거리까지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산악국가였던 우리나라는 남해안에서 함경도 종성까지 전국을 연결하는 완벽한 봉화통신망이 존재하였다. 전달 방식은 사전의 약정에 의해서
연기 또는 불빛을 인근의 봉수대에 차례로 전달하여 서울에 이르게 하였던 것으로 높은 산의 정상에 설치했던 봉수대 자리는 현재의 마이크로웨이브 중계소 위치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5. 타발제도. 타발제도는 긴급한 군사정보와 변경의 급보, 화급한 공문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타발은 말을 사용하는 기발과 빠른 걸음으로 달려 전달하는 보발로 나뉘며 직발과 간발로도 구분된다. 이 제도는 운영상 경비가 많이 들고 봉수보다 전달 속도가 느리지만 문서로 전달되어 그 보안 유지가 쉽기 때문에 군사정보 전달이나 행정용 전용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6. 우역. 통신 방법 중 가장 편리한 인편, 즉 사람을 활용한 통신 수단을 우역이라 하며 직접 걸어서 전하는 것과 말을 타고 전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 제도는 신라 때부터 발전하였는데 중앙의 명령을 지방에 하달하고 지방에서 중앙으로의 보고사항을 전달하는 통신수단 이외에도 공무를 중앙으로 이송하는 수송 기능까지 겸유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5. 전화의 역사. 1876년 벨에 의해 발명된 전화는 복잡한 기호의 조합에 의해서만 소통이 가능했던 모스 전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반 대중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의 새 지평을 열었다. 벨이 발명할 당시 1:1 통신에 불과했던 전화는 신소재의 개발, 교환 기술의 발달, 호출 방식의 변화, 컴퓨터와의 결합 등을 거치면서 근대 기계 문명의 발달과 그 궤를 같이 하며 급격히 성장하여 오늘날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 요소가 되었다. 초기의 전화기는 손으로 자석 발전기를 돌려 교환원을 불러 상대방을 호출하는 자석식 전화기였다. 그 후 1877년 에디슨에 의해 탄소 송화기가 발명되고 유독 호일이 이용되면서 통화거리가 연장되었으며 같은 해 후크 스위치의 발명에 이어 1880년에는 수화기만 들면 곧바로 교환원과 연결되는 공전식 전화기가 제작되었다. 그리고 1891년에는 스트로우저에 의해 자동식 다이얼 전화기가 발명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전화기 도입은 1882년 상운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졌지만 1890년대에 가서야 실효화되었다. 최초의 통화 방식은 역시 자석식이었으며 1908년 공전식, 1935년 자동식 기계식에 이어 1970년대 이후 현재는 전자식 MFC 전화기가 상용되고 있다. 1. 자석식 전화기. 벨에 의해 전화가 발명될 당시의 전화가 바로 자석식 전화기이다. 초기에는 2명의 가입자를 연결하는 한 개의 선로에 의해 신호를 주고받아 상대방을 호출하여 통화하는 직통 회선 방식이었으나 다수의 가입자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여 통화하고자 하는 가입자들을 그때그때 수동으로 연결시켜주는 교환 방식이 개발되어 비로소 전화는 사회적인 통신수단으로서의 본 모습을 찾아가게 되었다. 통화 방법은 A 가입자가 전화기에 붙어있는 자석 발전기를 손으로 돌려 교환원을 호출하여 통화하고자 하는 B 가입자의 이름을 대면 교환원이 B 가입자의 선로에 접속시킨 후 신호를 보내 B 가입자를 호출하여 A 가입자와 통화를 성사시켜주는 수동 교환 방식이었다. 이러한 자석식 전화기는 현재 거의 쓰이고 있지 않지만 설치가 간편하고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군부대 등에서 직통 회선용으로 간간히 쓰이고 있다. 2. 공전식 전화기. 자석식 전화기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원거리 통신을 가능케 했지만 가입자가 교환원을 호출하거나 교환원이 상대방 가입자를 호출할 때 자석 발전기를 힘들어 돌려야만 하고 또 한각 전화기마다 통화 전류를 공급할 건전지를 연결해야만 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한 것이 바로 공전식 전화기이다. 공전식 전화기는 모든 가입자의 통화 전류를 전화국의 축전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전지식으로 가입자가 수화기만 들면 회선에 직류 전류가 흘려 교환대에 설치된 램프를 점등시켜 교환원을 호출할 수 있게 되었고
교환원 역시 상대 가입자를 간단한 스위치 조작만으로 호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전식은 여러 대의 교환기를 직렬로 연결하여 수용 가입자를 늘릴 수 있는 교환기 복식화에도 유리하였다. 3. 자동식 전화기. 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전화가입자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전화는 다시 한번 획기적인 변신을 하게 된다. 가입자의 수적 증가는 수동에 의한 교환 방식의 한계를 노출했고, 이에 따라 가입자가 직접 통화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호출하면 기계가 연결시켜주는 자동 교환 방식이 성립된 것이다. 최초로 개발된 자동식 전화기는 ST 교환기와 연결된 다이얼식 전화기였다. 다이얼식 전화기는 가입자가 회전식 다이얼을 돌려 국번 1111단위의 직류 펄스를 송출하면 기계식 교환기가 다이얼의 회전수에 따라 통화선을 차례차례 찾아나가 상대방 가입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작동식 전화기와 교환 방식은 교환원의 중개 없이 가입자가 착신 가입자를 직접 호출하여 통화하기 때문에 교환원이 필요 없으며, 가입자에게 공급되는 통화 전류가 공전식 24V에서 자동식 48V로 향상되어 통화의 질이 개선될 수 있었다. 또한 교환기의 가입자 수용 한도도 공전식의 3500회선에서 1만 회선으로 늘어났으며, 그 이상의 경우도 국번 증서를 통해 무한대로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6. 디지털 통신의 원조. 제주에는 정랑이라는 3개의 나무기둥을 이용하여 집안의 인적 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리는 민간 통신수단이 있었다. 이 방식은 현대의 디지털 2진 3비트 정보표시 방식과 흡사하다. 즉, 밑에 정랑이 하나만 걸쳐 있으면 001이 되고, 내용은 집안에 사람이 없으나 곧 돌아온다는 의미이고, 2개의 정랑이 걸쳐 있으면 011로서 이웃 동네에 가 있으나 금일 중 돌아온다는 표시이며, 3개의 정랑이 모두 걸쳐 있으면 111로서 집에서 먼 곳으로 출타했다는 표시이며, 정랑이 아무것도 걸쳐 있지 않으면 000으로서 물론 집에 사람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제주 정랑을 통해 우리의 조상들이 디지털 방식에 의한 정보 표시를 앞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도둑 걱정 없이 순박하고 인정 넘치게 살아간 선조들의 지혜가 느껴지는 듯해 가슴이 따뜻해진다. 7. 전화에 얽힌 일화. 1. 백성들의 통신시설 파괴. 통신사업 초창기에는 통신시설에 대한 백성들의 파괴가 매우 잦아 골칫거리였다고 한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 첫째는 백성들에 대한 가혹한 부역동원이었다. 정부에서는 전선의 가설을 전선이 통과하는 지방민들의 강제노역으로 수행하였고, 전주로 사용할 나무의 확보 또한 각 지방에 강제 할당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전주에 쓸 나무를 찾아 산천을 헤매 다녔고, 전주 조달을 못한 마을의 경우 2만 장씩 돈을 거두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실정이니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음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 이유는 전기가 가뭄을 부른다는 음양오행설 때문이다. 당시는 우연히도 가뭄이 심한 해가 많았는데, 음양오행설에 따르면 가뭄의 발생은 양성이 지나쳐 생기는 것이므로 양성을 억제하고 음성을 숭상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양성인 전산과 전주는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 통신시설의 파괴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셋째는 의병들의 항일투쟁이 그 원인이었다. 의병들은 을사조약을 전후로 하여 일본군이 사용할 수 있는 통신을 파괴하는 일이 급선무가 되었다. 일본군은 우리나라 통신시설을 장악하여 의병 토벌에 유용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병들은 백성들에게 통신을 파괴하도록 하는 미신을 유포하는가 하면 직접 파괴하는 데 힘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권 침탈 이후 독립운동이 전개될 무렵에는 우리 의병들도 통신을 이용하여 조직화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2. 백범 김구의 목숨을 살린 전화기.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말하겠노라 했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 그는 1949년 6월 26일 안두희의 45구경 미제권총에서 발사된 4발의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그러나 그는 그보다 50여 년 전인 1896년 8월 죽음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김구 선생은 일본 군인을 살해한 죄목으로 체포되어 인천 감옥에 수감된 후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다. 김구 선생이 살해한 일본 군인은 바로 국모였던 명성황후 살해범으로 지목된 사람이었으나 고종은 그 사실을 사형 선고 이후에서야 알게 되었다. 이때 그 사형 선고의 집행을 막기 위해 사용된 연락수단이 불과 3일 전 개통된 한성 재물포관 행정전화였다. 전화의 개통이 없었더라면 김구 선생을 살리고자 하는 고종의 마음은 사형이 집행된 후에나 전달되었을 것이며 중국 대륙을 주름잡으며 불굴의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우리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분단을 막기 위해 산발선을 넘나들며 애썼던 우리 민족의 지도자, 그의 탄생 역시 없었을 것이다. 4. 동수원 전신전화국 신갈분국 1. 일반 현황 연역 1979년 12월 4일 신설 개통 및 청사 개국 용인 우체국 1980년 12월 31일 수원 전화국 신갈 분실로 개편 1984년 10월 1일 수원 전화국 신갈 분국으로 승격 1990년 5월 7일 동수원 전화국 신갈 분국으로 개편 조직 및 인원 조직 이계과 교환기술과 통신선로과 인원 정원 30명, 현원 30명, 조합원 25명 관할 구역 용인시 기흥읍 구성면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81.19제곱킬로미터, 인구수는 72,000명, 가구수는 24,000세대, 83개 행정리 그리고 18개 법정리에 달한다. 2. 지역환경 특성 다음은 택지개발지구 현황입니다. 다음으로 대형 기업 고객은 삼성, 현대연구단지, 태평양 주식회사 등 대형 기업체가 밀집하고 있으며 골프장으로는 수원CC, 88cc, 한성CC, 남부CC, 골드CC, 태광CC, 코리아퍼블릭 등이 있다. 기타 한국민속촌 그리고 물류센터들이 집중되어 있다. 3. 시설 현황 다음은 교환시설 및 선로시설 그리고 국사시설 현황 및 기동장비 현황입니다. 4. 역대 분국장 명단 신유진 1979년 12월 4일부터 조봉섭 1989년 1월 23일까지 김종환 89년 1월 24일부터 90년 1월 3일까지 장명섭 90년 1월 4일부터 92년 4월 17일까지 양봉기 92년 4월 18일부터 93년 7월 29일까지 김천성 93년 7월 30일부터 95년 2월 15일까지 박원상 95년 2월 16일부터 95년 9월 1일까지 김성걸 95년 9월 2일부터 97년 1월 30일까지 김명배 97년 1월 3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이덕문 98년 1월 1일부터 99년 7월 12일까지 윤용길 99년 7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위의 현황으로 볼 때 끝없이 뻗어가는 도시화에 힘입어 신갈분국이 관리하는 5146회선에 2001년까지 적어도 37,000회선이 증설된다고 보면 불과 2년 사이에
약 73%가 증설되는 대단한 발전이 아닐 수 없으며 사실 이는 30명의 인원이 감당하기엔 너무 과중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이병훈. 5. 신갈우체국. 우체국은 본래 우편, 전기통신, 전파관리, 전신전화 수탁 업무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종전 최신부의 하위 현업 관서였으나 통신전파관리 업무가 전화국으로 분리되어 현재는 정보통신부 산하로 소속되었고 우정관리, 즉 우무, 집배, 운송, 우체금융, 국제우편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우체국의 효시는 고종 21년인 1884년 3월 우정총국이 생긴 뒤 1895년 농상공부 소속의 우체사가 있었고 1900년 우체사를 총사로 승격시켜 전국의 우체사를 관장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우편소로 불리워지다가 1949년 정부조직법이 제정된 뒤 지방체신관서 설치법의 공포에 따라 우체국으로 개칭되었다. 1968년 우편물의 매일 배달제가 실시되었고 1970년도에 우편번호제가 실시되고 1913년 체신예금, 체신보험, 국세,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의 수납 기능이 추가되었다. 현재 기흥읍 신갈리 63-9번지에 위치한 신갈우체국은 기흥읍 구성면, 수지면 지역까지 용인시 서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관장하고 있다. 1994년 12월 2일 현재의 위치로 청사를 신축 이전한 신갈우체국은 1926년 4월 1일 특정 우편국 신갈우편소로 개소되었고 1946년 7월 1일 신갈우편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49년 정부조직법의 제정에 따라 1949년 8월 13일에 신갈우체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당시에는 신갈지역 전화통신 업무와 전보 등 전파관리 업무를 관장하였으나 신갈우체국이 생기면서 전화통신 업무가 이관되었다. 1975년 5월 17일 구청사를 벽돌 슬라브 건물로 개축하였고 1987년 9월 15일에 관사와 집배실을 축축하였으며 1994년 12월 2일 청사를 새로 짓고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현재의 우체국 건물은 대지 128평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 콘크리트조이며 건물 면적은 지하 59평, 1층 61평, 2층 63평 등 연건평 217평이다. 근래에 이르러 서비스 향상과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주유상품권,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국내외 전화카드 판매, 복권 판매 등의 업무도 병행하고 있으며 우편 주문 판매, 경조 우편카드 및 꽃배달 서비스까지 취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예금 및 보험 업무, 공과금 수납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1926년 4월 1일 개원된 후 1945년 해방 전까지 진제이라는 일본인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이 우체국장을 역임했으며 1948년 제5대 국장 조상원으로부터 현재까지 약 30명의 역대 우체국장이 이곳을 거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역대 우체국장 현황입니다. 1에서 4대 미상, 5대 조상원, 6대 미상, 7대 윤병열, 8대에서 12대 미상, 15대 원범희, 16대 최영남, 17대 이원재, 18대 홍종신, 19대 이계신, 20대 문원화, 21대 김춘수, 22대 김배영, 23대 이상민, 24대 김옥남, 25대 이한욱, 26대 안철영, 27대 박영주, 28대 신상무, 29대 이춘종, 30대 김승만, 31대 이재봉, 32대 현재 문태식. 이상 자료 제공 신갈우체국. 이상 이인영. 제7절 관광 레저산업.
1. 한국민속촌. 관광사업을 흔히 굴뚝 없는 산업이라 일컫는다. 외화 가득률 100%로 직간접 투자비, 즉 원가가 없는 사업으로서 외국인이 많이 찾아주면 고스란히 남는 사업이다. 물론 한국민속촌이나 에버랜드와 같이 일정 장소에 집중적인 볼거리 또는 유기 오락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인위적인 관광사업에는 많은 자본이 투자되는데 투자 이후에 초래되는 수입을 관광수입이라고 하는 것이다. 본래 관광을 위해서는 정보와 시간 그리고 돈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관광의 3요소로 하는데 한국 경제의 도약기인 1970년대 초반부터 관광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국민소득 증대로 절대 빈곤에서 탈피한 국민들은 보고 즐기는 관광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여건에서 성숙하기 시작한 것이 관광사업인 것이다. 종전의 관광 개념 속에는 단순히 천혜적인 자원, 즉 산이나 바다의 경치를 보고 즐기거나 옛부터 전해오는 사찰 등 유적 유물을 찾아보는 1차적인 관광 개념에서 한국민속촌과 같이 일정 지역에 집중적인 관광자원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2차 관광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에버랜드, 구 자연농원, 그리고 서울랜드 등이 뒤를 따랐는데 이런 의미에서 한국민속촌은 그 선두주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금세기 말까지 우리나라는 아직 2차 관광사업 영역의 수준에 있지만 용인은 우리나라 2차 관광사업을 선도한 민속촌과 에버랜드가 있고 이 두 관광명소가 용인 지역 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영향도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70년대 초 한국민속촌이 기흥읍 지역에 설치됨으로써 기흥읍의 도시환경, 주거환경, 식품위생환경 등에서 변화 발전을 촉진시켰을 뿐 아니라 토지지가의 상승까지 이어져 한때는 기흥 지역이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투자 투기 대상 지역으로 구상되기도 하였다. 한국민속촌 건립은 본래 민간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제3경제비서실이 그 산실이었으므로 최소한 고위층으로부터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왔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더욱이 민속촌 건립의 주요 업무를 청와대 제3비서실 관광담당 비서관 양윤세가 맡아서 진두지휘하였고 관련 부처인 당시 교통부와 경기도 관련 부서, 용인군과 기흥읍의 말단 행정기관까지 민속촌 건립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나섰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민간이 주도한 사업은 아니었다는 인상을 느끼게 된다. 당시에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하는 새마을 노래가 있었던 바와 같이 농촌의 초가집은 모두가 가난의 역사를 상징하는 농촌상으로 부각되어 전국적으로 지붕개량 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 한국적인 정치와 분위기가 사라지게 되고 한국적 이미지를 한 곳이라도 남겨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늘어나는 외국 관광객에게 한국 고유의 민속생활과 주거공간 형태를 보여줄 만한 테마벨리지가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역기능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민속촌 건립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요건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고민의 흔적은 한국민속촌은 조상의 어리당긴 전통적 민속문화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야외박물관으로서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하고 개발관광자원으로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민족문화를 소개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라는 민속촌 건립 취지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기흥읍 보라리가 그 적지로 떠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서울에서 출발하면 그 첫 번째 인터체인지가 있는 신갈은 서울에서 40km 이내에 위치하고 대도시에 인접하여 고속도로에 인접하고 접근이 용이하다는 등의 여러가지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민속촌 추진 경위를 보면 1972년 1월 15일 당시 골동품 판매 사업을 하던 김정웅이 중심이 되어 자문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년여의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구상 등을 마련하여 1973년 3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되기에 이르렀는데 교통부, 문화공보부, 건설부, 경기도 등의 지도감독과 행정지원을 받아 민간 자본으로 건립한다는 원칙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973년 5월 8일 기흥관광주식회사 한국민속촌이 설립되었고 이의 대표는 김정웅이 되었다. 1973년 8월 5일 기흥읍 보라리 107번지 일대 23만여 평의 입지를 확보하고 민속촌 건립 공사를 착수하였고 1974년 10월 3일 개관되었는데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가 참석해 개관 테이프를 끊었다. 이제 조선 왕조 시대의 한 고을을 그대로 재현시켜 놓은 이곳에서는 옛 조상들의 슬기와 솜씨를 볼 수 있는 민속공예품과 민속생활기구, 집기, 풍물들을 재현시켜 놓았고 특히 남부, 중부, 북부, 제주민가까지 전국 각 지방 가옥구조 형태를 집대성하여 각기 고유한 지방의 생활상들도 구감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한국민속촌의 대략을 살펴보면 부지 면적은 30만 5천여 평이며 이곳에 275동의 건물이 이건되거나 복원되어 있다. 275동의 건물 가운데 기와집이 132동에 연건평은 2663평에 이르고 초가는 143동으로 연건평 1764평에 이른다. 각 전시 가옥에는 2만 점이 넘는 각종 유물이 옛 생활 양식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전시 내용물은 목기류 4410점, 철제류 1927점, 도자기류 4719점, 초류 1006점, 지류 1091점, 성류 543점, 농기구류 798점, 민속품 665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지리적 현황을 살펴보면 본래 기흥읍 보라리의 속칭 밤골에 자리 잡고 있는데 동쪽으로는 골짜기로 이어져 지곡리까지 연결되고 서쪽으로 개활지가 전개되면서 보라리 양달마를 마주하게 된다. 밤골은 북쪽으로 산이 막히고 남쪽으로 지곡천이 흐르는 배산멸류의 지형으로서 뒷산 무봉산이 동에서 서로 내려오면서 마을을 감싸고 있다. 마을은 전체적으로 동쪽에서부터 민속촌 경관구역이 전개되고 있으며 그 서쪽 지역은 편의시설구역이며 정문으로부터 서쪽 끝은 주차지역이며 지곡천 복개공사가 이루어져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민속경관구역을 민속학적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속물질, 민속예술, 민속사회, 민속종교, 민속문학으로 구분되는데 그 대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속물질 크게 주생활, 식생활, 의생활, 생업기술 분야로 나뉜다. 주생활 분야 각 지방에서 이건하거나 옛 모양대로 복원한 가옥과 공공건축물이 중심이 된다. 이를 살펴보면 입구에서부터 남부지방 농가, 전남 장성, 남부지방 소농가, 전남 장성, 북부지방 농가, 평남 안주, 평남 성천, 전북 김제의 농가, 경북 안동의 농가, 전남 담양 영광지방 등의 남부지방 농가와 중부지방의 충남 아산, 경기 수원, 충북 중원, 충남 공주 등의 농가가 배치되어 있고 해안지방으로는 제주민가, 남해영간민가, 울릉도민가 등이 건축되었거나 이건되어 있다. 식생활 분야 식생활과 관련된 민속품 또는 민속자료로서는 연자방아, 물레방아, 통방아, 양조장, 시장 등이 있다. 시장, 즉 저자를 형성하고 있는 장소는 민속촌 동쪽으로 대개 묵집, 떡집, 빈대떡, 파전, 냉면, 감자, 부추전 등 농촌 별미나 향토의 미각을 담은 멧돼지구이, 더덕구이, 식혜, 튀김류, 유과, 약과 등이 있으며 이들 먹거리 점포 등은 별도의 주식회사로 운영되는데 민속촌의 주요 소득원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건어물 점포, 고사리, 박꼬지, 산치나물 등을 파는 건채점이 있고 전통 방식대로 직접 생산해 팔기도 하는 기름집, 엿집 등의 식생활이 전시 또는 재현 판매 등의 기능이 함께 수행되고 있다. 의생활 분야 먼저 전통 한복을 만들어 전시 판매하는 한복집과
전통 자수와 매듭을 제작하는 공방이 있고 명주와 무명을 짜는 배틀집 등이 있어 직조와 관련된 과정을 실기로 보여주고 있다. 라. 기타 생업기술 및 기능. 대장간, 농기구, 전시장, 도자기 공방, 유기 공방, 죽기 공방, 목기 공방을 비롯하여 상, 붓, 화방, 돗자리, 동고리, 빗자루, 집신, 부채, 담뱃대 공방 등이 자리 잡고 있다. 2. 민속예술. 실내외 공연이 있다. 상설 공연은 농악과 무형문화재 58호인 줄타기 등이 있고 봄, 가을 관광 시즌에는 각종 놀이와 탈춤, 굿 등 주요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들을 전국 각지에서 초청해 특별 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윷놀이, 널뛰기, 그네뛰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투호, 연날리기 등의 놀이도 관광객이 직접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도 하다. 3. 민속사회. 세시풍속과 의례, 제의 등 생활문화를 세시에 따라 관습적으로 재현하여 명절과 잡절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혼상제 등 통가의례와 이에 따른 문물자료로는 물론 효행, 열행, 송덕비, 시장, 서당, 서원 등이 있어 조선시대의 한 단면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있다. 4. 민속종교. 민속 토속신앙에 관한 것으로서 기성종교인 불교, 유교는 물론 민간신앙인 무속, 동제, 가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상징물로서는 선앙당, 솥대, 장승, 당주나무, 돌무지, 돌탑, 입석 등이 있다. 이 밖에 성조신, 용왕, 토주, 제석, 업, 삼신, 칠성, 측신 등 민간신앙과 관련 있는 신성공간이 배치되어 있고 세시에 따라 재현된다. 5. 민속문학. 시가, 즉 시와 노래, 그리고 이러한 시가를 읊조리는 정자, 정각, 별저가 있다. 본래 민속촌이 자리잡은 보라리 일대를 밤골이라 하였으며 이곳에는 23호의 농가가 자리잡고 있던 곳이다. 이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밤골 동리가 한국의 유명 관광지로 대표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갈 또는 기흥하면 자연스레 한국민속촌을 떠올리기도 한다. 민속촌의 주요 전시가옥 및 민속의 기능, 생업놀이, 무속 등을 재현한 내용들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남부지방의 가옥. 개방성의 특색이 있으며 일자형 가옥으로 강우가 많은 지방으로서 지붕의 경사가 급하며 토방의 높이가 비교적 높다. 말집이라고 하는 부엌 하나에 안방 하나의 빈약한 평면 구성에서부터 중류, 상류로 올라갈수록 방 한 개씩 덧붙여 늘어나는 형태이다. 중부지방의 가옥. 남부형과 북부형 중간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가옥의 형태는 곱은 자형의 외체와 이외 변형인 튼 디귿자형, 튼 미음자형 등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특히 튼 디귿자형의 경우 사랑채에 대문이 있는 것이 특색이다. 북부지방의 가옥. 기본형은 튼 미음자형으로 내분형의 밀집성을 볼 수 있다. 기후의 영향으로 비교적 지붕이 낮으며 토방이 높은 편이고 난방을 위해 간사리를 적게 하고 마루와 마루방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정문. 대관문이라고 제액한 정문은 솟을 산문에 좌우로 줄행랑을 배치하였다. 솟을 산문은 궁궐의 정문 또는 지방의 관하나 향교, 서원 등의 정문 양식이 모방되었다. 토호가 튼 미음자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라도 무안에서 이전하였다. 남쪽 지방의 온화한 기후의 영향을 받아 마루와 건강 구성의 발달과 개방성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양반가. 조선 말기 경기 화성지방에 있던 중부지방 대가로
일명 99칸집이라 불린다. 중부지방 반가 양식이며 상류계층의 내외법 관념이 잘 구현되어 있다. 소슬대문에서 안대문과 사랑대문에 이르는 방향과 통로가 구별되어 있고 줄행랑, 내당, 초당, 내별당, 큰 사당, 그 외 별당, 사당 등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관아 관아 또는 공청이라 하는데 주, 부, 군, 현의 지방 외관직의 정무를 집행하는 곳이다. 관아의 구성은 정문과 행랑 중문을 통하여 공청인 동원에 이르고 안채는 내당과 행랑 등으로 공간이 배치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옥사가 있다. 정문 누각순으로 되어 있다. 기능공방 민속공예와 민간에게 전승되어 온 재래의 전승공예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디어난 것으로서 대장간이 있고 유기공방, 도자기공방, 엿집, 죽기공방, 무명길쌈, 명주길쌈, 한지공방, 담뱃대 공방 등이 있다. 이 밖에 생업수단과 관련된 장터가 있으며 농산품, 공산품, 수공업품이 전시되거나 실제로 매매되고 있다. 기타 이외에 전통 민속주를 생산한다든가 민간 신앙생활과 관련된 장승, 신목, 입석, 사당 등이 있고 놀이문화인 줄타기, 널뛰기, 탈춤놀이, 농악놀이가 있으며 세시와 절기에 따라 세시 풍속이 재현되고 있다. 민속촌 건립 30여 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간의 대표이사도 김정웅, 정영삼, 맹인재 등이 거쳐왔으며 한국민속촌의 설립은 기흥읍 남부지역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고 이로 인한 환경, 식품, 위생업소의 증가를 촉진시켜 기흥읍 전체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적지 않았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2. 남부 컨트리클럽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1-35번지 한국민속촌 동쪽 구릉에 위치한다. 1991년 12월 30일 개장하였으며 홀수는 18홀에 면적은 29만 평에 달한다. 남부 컨트리클럽 코스의 특징은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페어웨이가 넓고 시원스럽게 잘 가꾸어져 있으며 매 홀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개성있게 꾸며져 있어 홀에 나가면 누구나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이를 두고 관계자는 아름다움과 리듬이 조화된 환상의 코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남부 컨트리클럽 코스는 쉬운 가운데에서도 난이도가 가미되어 골퍼들이 저절로 빠져들게 꾸며져 있다고 한다. 클럽하우스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펼쳐진 18홀 중 비슷한 분위기를 띠는 홀이 하나도 없이 모두 개성과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목가적인 풍경도 가미되어 있다. 특히 초보자에게는 쉽고 흥미로운 감을 더하여 주고 싱글 플레이어에게는 공략적인 난이도의 과감한 구성으로 흥분과 긴장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초원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11번 아일랜드 홀의 주변 경치는 가히 환상적이며 자연림과의 조화가 극치를 이루기 때문에 골퍼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다. 코스는 흙이 안 보이도록 잘 가꾸어진 잔디와 티, 그린 주변에는 영산홍, 철쭉의 군식으로 어우러져 있고 자연림 속에는 진달래 등이 태어나 봄철에는 도원경을 연상케 한다는 곳이다. 운영은 철저하게 회원 중심제이며 회원만이 예약이 가능하다. 서울 강남으로부터 35km의 서울 경교에 위치하여 접근이 용이하며 당일 코스로서 최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린 휘는 회원일 경우에는 주말 평일 모두 32,000원이며 비회원일 경우에는 평일에는 11만원, 주말에는 12만원씩 받는다. 3. 코리아 골프 빌리지 코리아 골프 빌리지는 우선 전국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총 면적 318만 제곱미터 약 100만여 평에 이르며 홀의 규모도 63홀이나 된다. 증설 계획 중에 있는 9홀이 완공되면 홀수는 72개로 늘어난다.
골프 빌리지라는 명칭 그대로 골프타운으로 성장한 이 회사는 골프 빌리지 산하에 골드 CC, 코리아 CC, 코리아 퍼블릭 등 3개 골프장 군단을 거느리고 있으며 여기에 골드 패밀리 콘도, 코리아 프라자까지 운영하고 있어 종합휴양지로서의 면모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 중 제일 먼저 개장된 곳은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관장하는 골드 CC이다. 기흥읍 꼬메리 산 18번지에 위치한 골드 CC는 1986년 9월 17일 개장하였는데 홀수는 36홀로서 연습장과 피칭 코스 등의 부대 시설이 있다. 총 면적은 138만 5천 제곱미터, 코스 전장은 11,895m이며 벤트그라스 들잔디로 초원을 이룬다. 코스의 특징은 중급자 이상의 도전적 코스와 2개의 그린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클럽하우스의 연건평은 5,438제곱미터이다. 코리아 골프 빌리지 산하 두 번째 골프장인 코리아 CC는 뉴 경기관광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맡고 있으며 이동면 서리 772-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1994년 6월 24일 개장되었다. 골프장 규모는 18홀이며 면적은 128만 3천 제곱미터이며 코스 전장은 6,035m에 이른다. 필드는 벤트그라스 들잔디와 켄터키 블루그라스로 덮여 있는데 이 코스의 특징은 업다운이 없고 플레이에 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클럽하우스는 연건평 4,800제곱미터이다. 골프 빌리지의 세 번째 골프장은 코리아 퍼블릭 코스로서 기흥읍 고메리 43-1번지에 위치한다. 이곳 퍼블릭 코스는 1996년 3월 27일 개장하였으며 홀수는 9홀, 부지 면적은 23만 제곱미터, 코스 연장 2270m이며 연습장 등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코스는 숏홀과 롱홀이 조화되어 특히 초보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조성되어 있다. 뉴경기관광 주식회사 소관으로 운영된다. 클럽하우스 규모는 642제곱미터이다. 기흥 패밀리 콘도와 프라자는 주식회사 유성에서 관할하고 있다. 연건평 1600제곱미터의 콘도는 1993년 7월 10일 개장하였으며 연건평 4500제곱미터의 프라자는 1999년 2월 1일 개장하였다. 패밀리 콘도는 25평, 30평, 40평으로 구성되며 신규 건설 중인 콘도에는 42평, 51평, 57평, 66평의 네머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750세대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부대 시설로는 실내 수영장, 식당, 노래방, 스카이라운지, 슈퍼 등이 있으며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메모드급 세미나홀과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소회의실이 있다. 그 외에도 단란주점과 커피숍이 있고 헬스장이 겸비되어 있어 여가와 휴식과 휴양을 겸할 수 있는 국내 굴지의 종합휴양지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다. 4. 태광골프장.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산 66번지에 위치한다. 기흥읍 서북부 지역에 자리 잡은 이곳 골프장은 수원시 하동 30-1번지 선에 연하고 있어 2개 시에 걸쳐 있다. 54만여 평의 구릉 위에 펼쳐진 36홀 규모의 태광골프장은 쾌적한 환경, 편리한 교통, 그리고 천혜적인 지리적 위치 등으로 골퍼들로부터 애용되는 골프장으로서 국민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다. 1983년 5월 16일 승인을 받아 1984년 18호를 개장한 당시에는 한인 칸트리 클럽이라고 불리웠으나 1988년 태광그룹에서 인수하여 태광 칸트리 클럽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현재 태광관광 개발 주식회사에서 운영 중인 이 골프장은 1991년 7월 16일 9홀을 증설하였으며 1997년 1월 24일 퍼블릭 코스 9홀을 증설하여 현재는 36홀의 상위급 굴지의 골프장으로 성장하였다. 골프장 특성을 살펴보면 36홀의 넓은 페어웨이와 인공 연못이 어우러져 자연과의 매치가 조화된 명문 골프장으로 호평되고 있다. 부대 시설로는 수영장과 국내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비거리 240m, 오토세타 108타석의 골프 연습장이 있다. 골프장 관계자에 의하면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골프의 대중화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향후에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증설하고
이 방면에 투자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의 임직원 모두는 서비스 정신 향상을 사실론에 걸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한 골프장, 가장 쾌적한 골프장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서 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정한 예약제 운영으로 골프 문화를 선진국형으로 발전시키면서도 대중 스포츠화에 앞장서고 있다. 입지적 조건을 살펴보면 수원 인터체인지로부터 서쪽, 수원 방면으로 0.5km 지점에서 기흥읍 영덕리, 속칭 잔다리 마을 앞을 경유한다. 골프장 회원수는 1999년 10월 말 현재 1300여 명에 이르며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연령은 만 35세부터이다. 동서남북 4방향별로 코스의 특징이 있는데 동코스는 남성적이면서 전략적인 코스로서 잠시라도 마음을 늦추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코스가 길고 페어웨이가 넓다 하여 욕심을 부리면 벙커와 라프가 도사리고 있다. 한편 서코스는 1991년도에 추가 신설된 회원제 코스로서 여성적이면서 비교적 IP 지점이 넓고 평탄하다. 그러나 블라인드 홀이 많아 골퍼들에게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기도 하며 OB 지역이 많아 주의가 요망되는 코스이다. 남코스는 각 홀마다 개성이 있고 부드러운 경사와 적당한 높이의 티그라운드로 대담성과 세밀함을 동시에 요하는 코스이다. 각 홀마다 IP 지점에는 항상 사이드 벙커가 도사리고 있으므로 티샷을 항상 안전한 방향으로 공략해야 한다. 북코스는 1997년도에 신설된 퍼블릭 코스로서 코스별로 매력있는 특성을 살려 조화롭게 만들었다. 티그라운드에 서면 항상 불안 요소가 IP 지점에 도사리도록 되어 있다. 남코스는 9홀로 길이 3220m의 6파이고 동코스 역시 9홀에 길이 3261m 36파, 서코스 역시 9홀로 길이 3256m의 36파, 북코스는 9홀에 길이 3143m 36파로 되어 있다. 부대 시설로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골프 연습장이 있으며 매 층당 36타석이 배치되어 모두 108타석을 가지고 있다. 연습장은 국내 최고 규모의 시설로서 전천후 완전 자동의 특수 조명탑이 설치되어 야간에도 볼의 방향과 착시 지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볼 자동 티업 오토 세타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어 내방객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 장내에는 야외 카페와 비거리 300야드의 인조잔디 필드가 있고 400여 개의 라카룸과 유명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는 초대형 프로샵이 있고 원천 유원지내에는 유스풀, 유아풀, 파도풀 등을 갖춘 풀장이 있으며 그 외에도 테니스, 배구, 농구를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도 갖추고 있다. 5. 수원 골프장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313번지에 위치한다. 기흥읍 지역의 동북쪽 구릉 45만 6,700평에 달하며 홀수는 36홀 144파이다. 주식회사 삼흥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시 양지면 소재 파인 리조트가 1971년 11월 24일 개장한 이래 이 골프장은 1970년 8월 30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 5년 뒤인 1975년 5월 15일 개장하여 용인 관내 25개 골프장 중 두 번째로 문을 열었다. 개장 당시에는 18홀 규모였으나 후에 증설하여 현재는 36홀의 규모이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2.5km의 거리에 위치, 최적의 지근거리에 있어서 서울, 수원 등 대도시 골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골프장이다. 골프장 회원수는 2662명이다. 특히 이곳 수원 골프장은 벽면을 삼국시대 와담으로 장식한 홀과 레스토랑, 커피숍, 미팅룸, 라카룸, 사우나 등 부대시설과 50타석의 골프 연습장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개장되는 수영장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보인 파도풀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개장 당시에는 한적한 구릉지였으나 구갈리, 내기 등 마을 인접 지역에 고층 아파트 시설이 들어서고 있어 이제 도심 속의 골프장으로 변모되고 있다. 그 외에 골프장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사 측의 냉담과 무성의로 말미암아 객관적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이상 이인영
지금까지 내레이션의 추경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